덜컹덜컹 하면서 막 앞으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진짜 공포 영화가 따로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쌤이에요. 오늘은 세계 최고 숙박 공유 어플인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는 에어비앤비는 호텔스닷컴,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페디아 같은 사이트와는 달리 호스트가 본인의 집이나 별장 등을 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지난 10개월 동안 세계 여행하면서 가장 유용했던 어플 중 하나였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살아보는 여행이 컨셉이다 보니 단기 숙박보다는 장박할 때 더 유용했는데요. 28박 숙박 시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과 자동 번역 기능이 있어서 호스트와 한국어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었어요. 또한 숙박 공유는 물론 투어나 원데이 클래스 등도 마련되어 있어서 이 어플 저 어플 따로 쓸 거 없이 에어비앤비 하나로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우선 예약 방법과 체크인, 아웃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일단 앱 또는 웹사이트를 켜고 원하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어디 한번 프랑스로 가볼까요? 대충 이 지역은 한 달 평균가가 이 정도구나 라는 감을 잡으셨으면 본인의 예산에 맞게 가격 범위를 설정합니다. 파리에서 한 달 살기는 못하겠네요. 다음 숙소 유형을 선택하면 되는데 집 전체에는 말 그대로 집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방은 숙소 내에서 방을 단독으로 사용하되 화장실이나 거실 같은 공용 공간은 다른 사람들과 쉐어하는 것이고 다인실은 방과 공용 공간을 다른 사람들과 쉐어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달 살기가 메인이었기 때문에 주로 집 전체를 검색했는데요. 영국,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엔 숙박비가 비싸서 방만 빌려 쓰기도 했어요. 저는 보통 인터넷, 주방, 세탁기, 에어컨, 업무 전용 공간, 헤어드라이기를 선택했는데요. 편의시설을 너무 많이 선택해버리면 옵션이 줄어들게 되니까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내려보면 슈퍼호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에어비앤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는 에어비앤비가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슈퍼호스트를 믿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슈퍼호스트란 평점 4.8 이상, 호스팅 10회 이상, 예약 취소율 1% 미만, 응답률 90%에 말 그대로 평가 좋고 친절한 집주인이 보장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에어비앤비를 많이 이용하다 보면 저절로 노하우가 생기지만 초보인 경우에는 추천하고 싶어요. 집을 여기저기 보다 보면 긴가민가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땐 위시리스트에 저장해서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고민하는 사이에 예약이 마감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너무 길게 고민하지 않기로 해요. 이쯤 되면 할인이나 프로모션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옛날에는 친구 추천이나 할인 쿠폰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에어비앤비를 활발하게 이용했던 지난 1년 동안은 따로 할인 쿠폰 같은 건 없었고요. 구글링 해보니까 나오기는 하는데 다른 링크로 우회해서 들어가야 하거나 에어비앤비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코드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예약을 마쳤다면 체크인을 해보도록 하죠. 보통 호텔의 경우 직원을 통해서 체크인을 하는데요. 에어비앤비는 비대면 셀프 체크인이 일반적이에요. 저 같은 경우 체코, 터키, 폴란드, 말레이시아의 호스트는 아예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집마다 체크인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건데요. 보통 호스트가 에어비앤비 메신저를 통해서 체크인 방법을 전달하거나 따로 PDF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메신저의 경우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PDF는 영어로 작성되어 있으니까 체크인 전에 꼼꼼히 읽어보고 숙지하셔야 돼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외에서는 아직도 번호키가 아닌 열쇠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안이나 치안을 중시해서 그렇다고 해요. 우편함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키를 꺼내거나 현관문 앞 키박스를 이용하거나 심지어 어떤 곳은 보일러실에 숨겨져 있는 열쇠를 직접 꺼내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셀프 체크인 하는 방법은 보안상의 이유로 당일 또는 하루 전날 알려주는 게 보통이니까요. 체크인하기 하루 전부터 예의주시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체크아웃을 알아봐야겠죠? 체크아웃은 체크인할 때 열쇠가 있었던 곳에 열쇠를 넣고 퇴실하면 되는데요. 우편함에 넣거나 kit박스에 넣거나 아니면 보일러실에 넣고 가면 되겠죠. 간혹 테이블 위에 놓고 가라고 하거나 청소해주시는 분께서 본인한테 주고 가면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꼭 사진을 찍어서 호스트에게 보내주거나 사진을 찍지 못한 경우엔 반드시 메신저를 통해서 호스트에게 알리고 퇴실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체크아웃을 한 후에 반드시 후기를 작성하는 편인데요. 에어비앤비는 장기로 숙박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후기가 정말 중요해요. 하루 이틀 지내는 거면 조금 불편해도 참으면 되는데 한 달씩이나 지내는데 후기가 자세하고 상세하면 너무 고맙잖아요. 또한 에어비앤비는 게스트만 호스트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호스트도 게스트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호스트로부터 안 좋은 후기가 남게 되면 다음번 예약이 거절당하거나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숙소를 이용하실 때는 최대한 깨끗하게 내 집처럼 이용하시길 바래요. 자, 드디어 에어비앤비 잘 구하는 법 꿀팁 나갑니다. 제가 집을 구할 때 항상 첫 번째로 알아보는 건 대형마트입니다. 한 달 살기를 하면 매번 나가서 사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삼시세끼 뭘 해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가보는 낯선 지역에 집을 구할 때는 항상 대형마트를 먼저 알아봅니다. 더군다나 보통의 여행자라면 뚜벅이기 때문에 걸어서 다녀올 수 있는 거리여야 했고요. 구글맵에서 슈퍼마켓을 검색한 다음에 사진을 찾아보면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에어비앤비를 처음 구했던 터키 안탈리아에서는 이런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서 슈퍼 다녀오는 데만 한나절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찾아봐야 하는 게 구글맵 스트리트뷰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예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집 주소를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지도에 표시된 대략적인 위치를 보고 구글맵이랑 비교해보면 근접하게나마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때 스트리트뷰를 통해서 건물의 형태와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스트리트뷰가 항상 최신 버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터키 안탈리아에서 지냈던 에어비앤비는 스트리트뷰 상으로는 거의 흙더미였어요. 그래서 살짝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신축 아파트가 삐까뻔쩍하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스트리트뷰를 미리 찾아보는 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실제와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감안하셔야 돼요. 그 다음 대중교통을 알아봐야겠죠. 구글맵을 보면 지하철은 물론 버스나 트램 정류장도 알 수 있잖아요. 숙소의 위치를 파악했다면 주변에 지하철, 버스, 트램이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 확인해 놓으면 편합니다. 나라에 따라 다르겠지만 터키의 경우 버스 시간이 아예 맞지가 않아서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버스보다는 지하철이 가까운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대로변, 중심가, 신축 건물 피하기입니다. 솔직히 3, 4일 정도 지내는 거면 중심가든 대로변이든 상관없겠지만 한 달 살기를 하는 동안 시내에 매일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중교통만 나쁘지 않다면 약간 외곽에서 사는 게 오히려 좋더라고요.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시끄럽지 않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인구 밀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터키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은 지역에서 지내다 보니까 늘 시끄러웠고요. 불가리아에서도 너무 큰 대로변에 자리하고 있어서 매일 밤 폭주적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신축 건물이라서 내부가 깨끗하고 새 거인 건 좋았는데요. 윗집 아랫집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어서 주중이고 주말이고 할 거 없이 공사 소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리트뷰에서는 허허 벌판이나 흙더미인 경우에는 신축 건물일 확률이 높은데요. 그런 경우 인테리어 공사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다음은 사진에 현혹되지 않기입니다. 같은 장소라고 해도 찍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사진 퀄리티가 다른데요. 문제는 그 퀄리티 높은 사진들이 숙소를 오픈한 직후에 찍었던 아주 옛날 사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집안의 구조를 파악하는 정도로만 참고하시고 사진만큼 깨끗하겠지 라는 생각은 조금 접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사진이 100점이라면 실제로는 한 7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에어비앤비 잘 구하는 법 마지막은 후기입니다. 쿠팡에서 물건 하나 살 때도 후기를 확인하는데 한 달이나 살 집은 더더욱 후기를 꼼꼼히 살펴야겠죠. 후기들 중에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역시나 청결도인데요.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는 문틈, 화장실 변기, 부엌 싱크대 등의 청결을 지적하는 후기들은 되도록 기피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은 호스트의 성실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호스트 연락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주변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처럼 호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는 후기들은 역시나 거르는 게 좋습니다. 다만 버스 정류장이나 시내, 슈퍼가 멀다는 후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글맵으로 확인을 했을 테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에어비앤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알아볼까요?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냈던 에어비앤비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작은 것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변기 물이 비 내리는 것처럼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넘치거나 하진 않았는데 물이 계속 내려가니까 되게 신경 쓰이고 시끄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호스트한테 연락을 했고 바로 와서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호스트가 돌아가니까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더라고요. 결국 반PD가 고쳐서 해결했다는 썰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북마케도니아 오리드입니다.
불가리에서는 변기가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욕실 배수가 문제였는데요. 머리카락이 꽉꽉 들어찼는지 샤워만 하면 물이 발등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심지어 배수구가 완전 고정형이라 뜯어내지 않는 이상은 청소를 할 수도 없는 구조였어요. 이번에도 호스트를 불렀고요. 정체불명의 액체를 가져오셔서 한 통을 다 부으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이거 솔직히 좀 신기했어요. 세 번째는 독일의 빈켈하이드였습니다. 호스트 측에서 뭔가 다음 게스트랑 예약이 꼬였는지 저희한테 원래 예정되었던 날짜보다 이틀 전에 퇴실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딱히 이후에 일정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것도 없었고 또 빈켈하이드라는 소도시가 좀 질려갈 때쯤이어서 흔쾌히 오케이 했습니다. 에어비앤비에는 따로 얘기하진 않았고요. 이틀치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바로 받아서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현금 거래가 있을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터키 안탈리아입니다. 얘기하다 보니 사건 사고가 엄청 많았네요. 안탈리아는 저의 첫 한 달 살기이자 첫 에어비앤비였는데요. 냉장고 안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더니 결국엔 바닥에 고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처음엔 왜 그런지 몰라서 냉장고 온도만 최대로 낮춰놨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냉장고 문을 닫을 때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안 꺼져가지고 따뜻하게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뚝뚝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냉장고 안에 있던 불이 앞에 있던 플라스틱까지 녹여버렸습니다. 호스트한테 얘기했더니 다음날 기사님을 보내주셨고 영어가 통하지 않는 기사님이어서 손짓발짓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에어비앤비 측에도 보고를 했어야 됐는데 그때 너무 처음이어서 아무 항의도 하지 못한 게 좀 많이 아쉽네요. 다섯 번째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베스트 한 달 살기 도시로 부다페스트를 꼽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에서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일단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근데 제가 데이터 유심을 따로 쓰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집안에 있는 숙소 와이파이만 썼었으면 아마 전기구 뭐고 다 나가서 호스트한테 메시지도 못 보냈을 거예요. 일단 처음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메시지를 보냈고요. 두꺼비 집이 나간 것 같다고 해서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전기가 나가면서 잘 돌아가던 세탁기도 전원이 꺼졌는데요. 저는 처음에 전기가 나가서 세탁기가 꺼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탁기 때문에 전기가 나간 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못 모르고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세탁기 전원을 눌렀는데 덜컹덜컹덜컹 하면서 막 앞으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진짜 공포 영화가 따로 없었어요. 호스트한테 얘기하니까 세탁기를 고쳐주신다고는 했지만 며칠 동안은 손빨래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태가 조금 심각한 것 같아서 에어비앤비 측에도 보고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때 가장 걱정했던 거는 유럽의 일처리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하루 만에 AS가 되는데 유럽은 언제 고쳐줄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근데 웬걸? 3일 만에 아예 새로운 세탁기가 도착했어요. 심지어 LG 거. 에어비앤비 측에서도 부분 환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크던 작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1차로 호스트한테 알리고요. 이건 누가 봐도 내 잘못은 아닌데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싶을 때는 에어비앤비 측에도 보고를 해야 부분 환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에어비앤비는 집마다 구비하고 있는 물품들이 다른데요. 주방 도구가 넉넉하지 않은 건 기본이고요. 어떤 집은 주방세제, 세탁세제, 휴지 할 거 없이 하나부터 10까지 빵빵하게 구비되어 있는 집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집은 아무것도 없어서 직접 사거나 아니면 호스트한테 요청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말레이시아에서는 빨래 건조대가 없어서 급하게 호스트 거를 빌려서 쓰기도 했고요. 헝가리에서는 냄비랑 후라이팬이 못 쓸 정도로 너무 오래돼서 새로 사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어비앤비에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나가려면 지하 1층의 주차장을 무조건 통과해야 됐는데요. 하필 쓰레기장이 같이 있어서 외출할 때마다 숨을 참고 걸어야 됐고요. 폴란드의 경우에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매일 걸어서 오르락 내리락 했어야 됐고요. 체코의 경우에는 도시세라는 게 있어서 체크인한 후에 추가로 도시세를 지불해야 됐어요. 그 외에도 터키랑 폴란드 집에서는 담배꽁초가 나오기도 했고요. 정화조나 환풍구 냄새가 심해서 한 달 동안 비닐로 막아놔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사진과 후기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지만 그때그때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고 있거나 필요하다면 호스트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외부 메신저인데요. 간혹 호스트 중에 에어비앤비 메신저가 아닌 왓츠앱을 선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관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왓츠앱은 자동 번역 기능이 없기 때문에 소통하는데 시간적 딜레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에어비앤비 측에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외부 메신저보다는 아무래도 에어비앤비 자체 메신저가 낫겠죠.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꿀팁이라고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요. 에어비앤비에서 가격을 확인하고 메신저로 가격 딜을 하는 겁니다. 물론 호스트가 변경된 할인가로 에어비앤비에 공시해주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현금으로 주면 할인해주겠다 라고 하는 경우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할인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면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현장에서 현금으로 한 달치를 결제했는데 예정된 날짜보다 먼저 퇴실해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에어비앤비에 기록이 남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의 딜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1년 동안 직접 몸소 체험한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의해야 할 것도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은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가 없었으면 세계 여행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어비앤비 말처럼 여행은 살아보는 거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모든 꿀팁 잘 참고하셔서 좋은 숙소 잘 고르시길 바라고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